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것도 분명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투자에만 신경 쓰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전문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면 상장된 펀드인 상장지수 펀드는 어떠신가요?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ETF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겠네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펀드가 ETF라는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ETF는 구성 종목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추정하는 지수를 따라가지만 변동폭의 배를 따라가는 레버리지나 정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형도 있습니다. 펀드 맞아요? 그냥 지수를 따라가기만 하는데? 펀드라는 게 그렇게 모두 굴곡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규모가 클수록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가 많죠. 추종 지수는 국내의 시장 지수뿐만 아니라 철강, 반도체, 조선과 같은 산업별, 삼성, LG, SK와 같은 기업 그룹별도 있으며 이외에도 해외 지수나 특정한 섹터, 단기 금융상품이나 채권, 원자재까지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생각하던 것보다 펀드가 심심하네요. 인덱스 펀드니까요.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ETF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ETF의 절대 다수가 인덱스 펀드이니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펀드랑 다를 게 뭐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처럼 손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말 그대로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매매와 빠른 환매가 가능해 일반 펀드보다 훨씬 편하게 상품을 투자할 수 있죠. 그래도 펀드는 수수료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 펀드이다 보니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이는 가격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애초에 운용 보수도 작죠.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이군요. 그것도 있고 투자자가 주식 바스켓에 편입한 주식을 운영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식시장에서 ETF를 거래해도 실제 펀드 자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운용 비용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ETF의 매력이 뭐죠? 앞서 말한 손쉬운 매매 말고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펀드임에도 양도 차익이 없습니다. 펀드인데도요? 구성 종목을 주식으로 해놨다면 말이죠. 만약 채권형이거나 해외 주식형이라면 양도 차익을 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형 ETF의 경우 구성 종목이 주식이 아닌 파생 상품이니 당연히 세금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장점을 알려주시죠. ETF는 구성 종목을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ETF가 무슨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아, 그만큼 투명하다는 거군요. 근데 ETF 상품들은 이름이 너무 복잡한데요? 자, ETF의 이름을 보면 어떤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사가,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건데요. 이런 이름들은 일종의 브랜드입니다. 이름으로 어느 자산운용사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의 자산운용사에서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기도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키움은 코세프라는 이름을 쓰는데 최근에 액티브 ETF를 내면서 히어로즈라는 네이밍을 붙였다고 하네요. 왜죠?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랜드 다음에는 지역, 기초지수, 레버리지, 인버스 여부, 합성, 액티브, 헤지 여부가 붙죠. 어렵죠? 네, 빨리 마무리해 주시죠. ETF는 다양한 구성 종목에 충분한 장점을 가진 상품 중 하나입니다.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나 인버스형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초보자라면 어렵지 않게 분산 투자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정말 잘 모르는데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비중은 ETF를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ETF의 경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강의를 시청하셔야 하며 수료증을 증권사에 등록하시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